그 아인슈타인의 흑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이 뚱뚱하면 될 것 같잖아요. 지가 막 설계를 했어. 근데 그렇게 하다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하면 우리가 유체의 마지막 단계였던 에테르가 소멸했다는 이야기가 이제 그렇게 끝나면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탄생하는 과정까지 우리가 한번 그려봤고요. 그러면 이 유체역학은 누가 하게 되는가? 결국은 엔지니어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항공이나 우주 쪽에 하게 되면서 다른 분야를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 이게 제가 몰디브에서 제가 찍은 건데요. 슬픈 열대라는 제가 대학교 때 가장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책이죠. 항구를 떠나서 첫째 날에 해가 넘어가는 걸 이제 배 위에서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판테레이 처음에 아마 빛과 그림자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계몽주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었듯이 어둠도 실체의 한 부분이죠.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 사람들은 깨달아요. 이게 사실은 빛이 만들어내는 환상일지도 모른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에테르라는 유체가 사라지면서 드디어 이제 과학에서 유체역학은 분리가 되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탄생했잖아요.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에테르가 소멸됐기 때문에 탄생했고 자 그러면 그걸 누가 이어갔는가? 현대 유체역학과 현대 학문은 어떻게 또 연결이 되는지를 슬픈 열대라는 요 화두를 가지고 한번 오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 유체역학이 탄생했던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하이델베르크입니다. 저 도시가 대학 도시잖아요. 1904년에 세계 수학자 대회라는 게 열립니다. 이게 2014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됐어요. 100년 뒤에. 그 100년 전 1904년에 이 하이델베르크에 있었던 수학자 대회, 쟁쟁한 수학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루드비히 프란틀이라는 분이 엄청난 발표를 합니다. 이분이 그때 29살이었을 거예요. 공과대학 출신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학위를 반이 많이 하는, 그때는 학위를 잘 안 줬기 때문에 프란틀이 한 편 딱 10분짜리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우리가 계속 나비스톡스 어렵다 이야기했잖아요. 푸는 게 불가능했는데 이것들을 갖다 풀 수 있게 만든 첫 번째 힌트를 준 거죠. 저는 대학교 때 푸는 거를 배웠거든요. 항공우주공학을 같이 복사해 제가 좌절을 느꼈던 그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나비스톡 방식을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주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실험하고 다 맞아서 세상이 완전 뒤바뀌는 센세이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모펠트라는 물리학자, 야, 이 정도 논문은 앞으로 세기에 나오기 힘들다라고 할 정도의 극찬을 했던 거죠. 그 조모펠트의 그러한 믿음이 또 이제 조모펠트의 제자였던 하이델베르크에 충격을 줘가지고 하이델베르크가 유체역학을 포기하게 되는, 뭐냐면은 이때는 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자꾸 풀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 근사회를 풀어야 되는데 그때 자꾸 풀려고 노력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지쳐 나가 떨어지는. 아무튼 간에 처음에 단서를 찾아냈던 분이 루드비 프란틀, 경계층 이론. 그 다음에 이분이 나중에 우리가 비행기가 뜨는 양력 이론을 완성합니다. 저는 아직도 궁금해요.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비행기가 왜 뜨는지. 정확하게는 나비스톡 방식을 잘 풀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단순화를 시키다 보니까 약간 모순된 설명들을 많이 했던 거죠. 이때 되면 거의 완벽하게 완성이 다 됩니다. 완성이 다 됐다는 이야기는 그게 이제 완벽하다는 이야기보다는 그걸로 비행기를 설계했는데 비행기가 잘 만들어져요. 그 시대를 연 사람이 바로 루드비 프란틀입니다. 항공과학 이쪽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분이 탄생했던 곳이 하이델베르크. 제가 이 식당 사진을 찍은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입구에 멘사라고 적혀 있길래, 독일에서는 그 대학 구내식당을 멘사라고 하거든요. 그 원래 라틴어로 둥근 테이블인데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밥을 먹었겠죠. 지금 그래서 이제 멘사라는 거는 IQ 높은 사람들 모임. 그게 요 학생 식당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제가 그때 사진 찍었던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그 구가 있으면, 구가 바람이 불면 여기다가 서큘레이션이라는 회전을 넣어주면 한쪽 방향으로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구공 던지듯이 변화구, 그 바나나킥 다 그렇습니다. 구스타프 마그누스가 저 현상을 처음 발견하면서 마그누스 이펙트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구스타프 마그누스는 그걸 가지고 세계 최초의 물리학회를 만들죠. 그게 독일 물리학회고, 구스타프 마그누스의 독일 물리학회에 참여하신 분이 클라우지우스 키르요프, 헬머홀츠, 지멘스 이런 사람들이 만들게 됐죠. 구스타프 마그누스는 실험적으로 그걸 갖다가 설명을 했던 분이고, 변화구처럼 또는 바나나킥처럼 어떤 서큘레이션을 주면 한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변환식을 잘 이용하면 그 모양이 다른 모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위에는 변화구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오른쪽에 있는 저 변환식을 이용하면 오른쪽 아래에 같이 날개 모양이 돼요. 그러면 변화구가 한쪽으로 받는 힘, 그러니까 위쪽으로 받는 힘이
모양은 달라지는데 네. 물리적으로는 똑같은 현상이 재현됩니다. 그렇죠. 이게 등각사상, 주콥스키 변환이라고 부르죠. 여기서부터 또 하나의 양력 이론의 하나의 힌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왜 유체역학을 포기했는지 알겠죠? 네. 네. 원래는 물어보잖아요. 교수님 중에. 이건 물어볼 엄지조차 안 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일반적인 과학 커뮤니티에서 설명을 이렇게 하죠. 저런 모양이 있으면 위쪽은 빨리 흐르고 아래쪽은 느리게 흐르니까 베르누이 정리를 쓰면 아래쪽의 압력이 위쪽보다 크기 때문에 위쪽으로 뜬다. 그렇죠. 근데 유체역학 교과서는 그런 말이 안 나오고요. 쿠타 주콥스키 트랜스폼으로 설명을 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로 위쪽은 빠르고 아래쪽은 느리니까 아래쪽에 압력이 높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해 버렸던 거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회로를 찾다가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론으로 설명하게 된 비극적인 장면이기도 합니다. 나사 홈페이지에는 아이들한테 저렇게 설명을 해요. 뭐 위쪽이 빠르고 이런 설명, 그렇게 설명하는 건 틀렸다라고 롱 티어리 한 다음에 이걸 설명을 해요. 아이들 용이에요, 사실은. 느리게 가더라도 정확한 이야기는 해줄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날개가 뜬다는 그 모양이 뜬다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1910년이거든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1903년에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날렸어요. 네, 맞아요. 그때 저런 뭉뚱한 날개가 아닙니다. 그냥 천조각이에요. 연날기 같이 뜨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때부터 쿠타 주콥스키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모양도 뜨고 저런 모양도 뜰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 모양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완성하신 분이 프란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갈 때 연을 이렇게 더 세우면 더 뜰 것 같잖아요. 더 뜨는 힘도 있지만 앞쪽에서는 저항을 더 받죠. 그것을 induced drag이라고 합니다. 유도 항력. 뜨는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뒤에서 끌어당기는 힘도 강해지는 거죠. 그럼 그 적절한 선이 있겠죠. 그걸 완성하신 분. 날개 꼬리에 이렇게 보텍스가 만들어집니다. 저것들을 갖다 증명하신 분. 비행기가 크면 클수록 저게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객기를 크게 만들면 좋은 게 아니라 그 비행기가 한 대가 앉으면 다른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시간을 많이 둬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최적일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걸 항공경제학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만드신 분이 또 뒤에 나옵니다. 날개를 이제 잘 보시면 날개 끝에 이렇게 세워진 게 있어요. 조그만 날개. 네, 맞아요. 그게 저 윙팁 보텍스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의 흑역사가 있어요. 위쪽이 뚱뚱하면 될 것 같잖아요. 지가 막 설계를 했어. 근데 그렇게 하다 사람이 죽을 뻔했어요. 그때는 이론적으로 해석을 못하니까 아인슈타인이 가져왔으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러다가 여러 사람 죽을 뻔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저 윙팁 보텍스가 나오면서 뜨는 힘을 만들기도 하지만 저항도 만들기도 한다. 그럼 적절한 선이 뭘까 하면서 익형 여론이 급격하게 발전합니다. 그걸 만드신 분, 루드빅 프란틀. 저분이 저걸 만들 때 1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독일인 전범국이 되죠. 그래서 독일은 전투기나 항공기 생산이 금지됩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BMW. 항공기 회사였죠. 지금도 독일의 항공기 회사는 뭐 없을 겁니다. 2차 대전 때 또 패하기 때문에 프란틀은 좀 안 좋은 운명인 거죠. 후회는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조국에 충성했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게 티르키아라고 부르죠. 아기야 소피아라는 거는 원래 동로마 제국의 성당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보면 알라는 위대하다고 적혀 있거든요. 보존해서 이슬람 사원으로 또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잘 보여주는데 합스부르크 제국은 이 다민족 국가를 잘 유지하던 나라에 속합니다. 근데 합스부르크 왕가의 핵심은 오스트리아잖아요. 오스트리아는 독일어를 쓰는 게르만족이에요. 근데 거기는 합스부르크 왕가 전체에서는 소수민족이에요. 다른 쪽이 훨씬 큰 거죠. 항상 갈등이 있어가지고 그때 세르비아가 슬라브족이니까 그 오스트리아 황태자가 세르비아에 갔다가 암살이 되면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슬라브 쪽이잖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개입을 하겠죠. 슬라브의 적자, 그 다음에 동로마 제국을 이었다고 믿었던 러시아. 그러면 터키는 가만히 있냐? 튀르키예는 그때 오스만 투르크라는 제국이었으니까 이 친구는 또 서구를 끌어들여요. 여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생사를 건 싸움이 벌어집니다. 해볼만 하다라고 느꼈거든요. 크림 전쟁에서. 그래서 1차 대전은 순식간에 서로 선전포고를 하다 보니까 그냥 세계대전, 전신이 있었기 때문에 소식이 실시간으로 전소되고 사진이 전해지고 그다음 기차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파병이 되고 우리 부대가 전멸했어. 그럼 끝나야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후속을 보내. 다들 보내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끔찍한 거예요. 1차 세계대전은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냥 하룻밤새 뭐 몇십만이 죽고 이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비극적인 상황이 이때 벌어지죠. 이때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해야 될 사람이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철강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너무 잘 살다 보니까 세기말적 데카당스에 빠져가지고 형이 넷이 있는데
둘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야.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공교에게 보내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귀족 집안에서 가정교육을 받다가 학교 갔으니 지가 시험이라고 쳐봤겠어요? 그렇죠. 시험 성적도 안 좋아, 입시도 안 좋아, 그래서 이상하게 호크슐레 가고 이렇게 해서 영국으로 유학을 가죠. 비행기를 배우겠다고. 그까지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맞아요. 거고. 그러다가 이제 1차 대전이 일어나자 이 사람은 다시 오스트리아에 왔어요. 첫 번째 이 사람의 이슈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유럽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기부해버립니다. 우와. 아예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도 남은 돈이 아마 조 단위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어요. 부럽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은 두 형과 참전을 합니다. 거기서 지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차피 자살 충동이 있었으니까 죽으려고 뛰어들어요. 안 죽어. 계속 훈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의 의욕이 없던 상태고 단지 그 끔찍한 참호에서 철학 노트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논리철학 논고라고 하는, 그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유체역학을 포기하게 된 것도 유체역학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체역학이 싫어서 버트란트 러셀을 찾아가서 내가 바보냐 아니면 유체역학을 하는 게 좋겠냐 말해달라고. 버트란트 러셀이 유체역학 하지 마. 내 밑에서 철학 공부해. 그렇게 된 거죠. 버트란트 러셀도 똑같이 자살 충동이 있던 사람이었어. 버트란트 러셀은 그때 이제 화이트헤드랑 같이 수학의 원리라는 책을 썼었거든요. 그 수학의 원리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누군가 그걸 갖다 깔끔하게 딱 정리해주면 더 확신이 들고 뿌듯해지고 내가 좀 지성인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수학의 원리라는 책인데, 그걸 보고 비트겐슈타인도 반했고. 그러면 수학의 원리에서 핵심이 뭐냐면 언어로 수학을 재구성하면 명료해지죠. 자, 그걸 가지고 썼던 게 논리철학 논고. 그런데 이제 형 둘하고 같이 참전했잖아요. 비트겐슈타인만 멀쩡하고 훈장을 많이 받고 형 한 명은 또 자살하고 한 명은 팔을 잃습니다. 그쵸. 저번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네. 파울이라는 형이, 그래서 라벨이라는 작곡가가 곡을 써줘요. 부자니까. 그렇게 하면서까지 이 비트겐슈타인은 자기의 그 노트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고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야, 진짜 오래 사셨네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사셔가지고 네. 내 말이 맞았다고, 그러니까 사회주의권이 무너질 거라고 예언했던 분이시거든요. 내 사촌 비트겐슈타인에서 쓴 이 칼럼이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패전에서 투덜투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쪽에서 너 하이에크지? 뭐 오는 거예요. 형! 뭐 이랬겠죠. 네. 사실 아저씨겠지만 비트겐슈타인이었던 거예요. 노트를 꺼내더니 막 계속 설명하더래요. 주저리. 알게 뭐야, 지금 전쟁 져가지고 막 짜증 이만큼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야, 이 봐라. 내가 이게 모든 걸 언어 분석 철학으로 다 증명했다고. 역시 우리 형은 또라이야. 뭐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빨간 줄 쳐져 있죠. 왼쪽에 야, 너 하이에크지? 뭐. 안츠 하이에크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츄 비트겐슈타인? 뭐. 그렇죠. 그러면서 비트겐슈타인 가문을 갖다가 추억하는데 빨래 비트겐슈타인. 빨래가 뭐냐면 팰리스. 비트겐슈타인 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이 사람이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그 노트 하는 것만 들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원래 이 사람이 영국으로 유학 가 있었잖아요. 네. 버틀란트 러셀의 문화생이 됐었잖아요. 네. 영국은 오스트리아가 영국이랑 맞섰잖아요. 일제. 네네네네. 영국으로 차마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하냐면은 시골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해요. 그 비트겐슈타인이 살아 생전에 책을 2권 냈는데 하나가 논리철학 논고 이거고 두 번째가 그 시골 초등학교를 위해서 사전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성격이 모나가지고 애들을 체벌을 많이 합니다. 하는 사람이 장애인이 됐는가 그랬을 거예요. 학부형이 항의하니까 또 이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래 모든 걸 내려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 살아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람이야. 아니 중간이 없어 이 사람은. 진짜 정신적으로 약간 그래도 문제는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 그 움막을 짓고 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구가 있죠. 너무나 유명하죠.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 막 간청해가지고 영국으로 데려옵니다. 네. 영국 케임브리지 오라고. 케임브리지가 런던에서 차로 1시간쯤 거리거든요. 그래서 케임브리지에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그때 케인즈가 비트겐슈타인이 도착하는 장면을 자기 부인에게 전보를 칩니다. 신이 도착했다. God has arrived라고 했는데 이제 케임브리지에 도착했으니까 케임브리지에서 뭐 강의라도 해야 월급을 받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학위가 없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릴 때 막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죠, 학위가 없어. 학위를 받아야 돼. 그러면 그 논리철학 논고 그거에 이제 자기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버트란트 러셀이 이제 심사위원이었겠죠. 그때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한참 발표를 했어. 네. 그러니까 버트란트 러셀 자기 지도교수 등을 두드리면서 너무 걱정 말라고. 어차피 못 알아듣는 건 알고 있다고. 건방지기까지 했군요. 그렇게 학위 논문이 통과됩니다. 그렇게 학위를 받고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됩니다. 메이너드 케인즈가 최고의 천재잖아요. 그쵸. 천재가 볼 때 얘는 천재가 아니고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케임브리지에 왔을 때 유체학과 배우러 왔을 때 이미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서로. 그래서 케인즈가 데려온 거죠. 그때 이제 강의를 시작하니까 그 강의 듣는 사람 중에 앨런 튜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어 체계가 잘 짜여진 수학적 체계고 그 수학적 체계가 코딩이 가능하죠. 그럼 컴퓨터를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이때 이미 다 하셨던 거죠. 야, 앨런 튜링이 또 여기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앨런 튜링도 사실은 동생애 때문에 사실은 몰려가지고 우리 오펜하이머 영화도 봤지만 그렇죠. 이제 전쟁은 승리로 이끌었지만 그 공을 먹을 수는 없는 과학자의 운명이기도 하죠. 네. 앨런 튜링은 사과를 물고 자살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앨런 튜링이라고 해요. 호사가들은 그래서 애플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 관계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애플 히스토리에 보면 폰 미제스 하면 경제학과 사람들은 다 왼쪽 분을 말씀하십니다. 기계공학 하는 사람 다 리하르트 폰 미제스를 말해요. 이때는 항공역학을 하셨던 분이고 왼쪽 이분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에크랑 같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학을 펼치신 분. 요 두 사람이 결국은 서로 이제 얽힙니다. 사실. 아까 하이에크랑 얽히고 케인즈랑 얽히고 자, 이렇게 벌어진 1차 세계대전은 제국이 다 해체됩니다. 첫 번째가 러시아 제국이 해체되죠. 네. 1917년에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막에 습격당하면서 끝납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연합국의 큰 축이었었는데 그게 빠지면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고요. 네. 뭐 다른 쪽에 여러 가지 사건들 많았지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무너졌죠. 그 다음에 합스부르크 제국도 무너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가 이때 만들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리스. 자, 그리스는 그때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옆에 붙어 있던 나라죠. 이때 이제 자기는 갈등에 쌓여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그리스 국왕이 독일 국왕과 친척 관계였어요. 그래서 국왕의 입장에서는 그리스 왕국은 독일에 붙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수상이었던 베니젤로스는 안 됩니다. 라고 해서 국왕을 폐위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가 연합국에 붙으면서 승전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니젤로스 수상이 베르사유 조약 거기로 떠나요. 그랬더니만 반대파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국왕이 등장합니다. 이미 승전국이 된 상태에서 베니젤로스만 쫓아낸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전성국이 됐어. 문제는 우리가 이때까지 수백 년간 우리를 지배했던 오스만 투르크를 치자. 오스만 투르크 패전국이잖아요. 우리는 네. 승전국이고. 야, 이때를 노려서. 네, 완전 진군에 가니까 이제 오스만 투르크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이때 단 한 사람이 맞습니다. 케말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튀르키 공화국을 만듭니다. 터키를 만든 다음에 그 자기 군사 세력을 해가지고 그리스를 갖다가 막아냅니다. 막아내서 반전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스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가요. 그때 영국이 다시 또 개입합니다. 그리스 국왕의 동생 그 가족들을 빼와요. 그 국왕의 동생애한테는 갓난애가 있었어요. 네. 그 갓난애를 사과박승과 과일 상자에 숨겨 나오거든요. 그렇게 구출해 나온 애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남편 필립공. 아, 진짜? 그리스 왕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는 영원히 왕국이 철폐되죠. 튀르키예 땅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대신 저쪽 땅에 있는 터키 사람들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 교환을 한 다음에 서로 존중합니다.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평화를 정착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아테네 수도공항 이름은 베니젤로스 국제공항, 베니젤로스 수상. 자, 이쪽은 이스탄불 수도공항 이름은 아타튀르크 공항입니다. 그 케말 장군한테 공화국 의회가 이름을 붙여줘요. 아타튀르크. 튀르크의 아버지. 아, 터키 아빠 그래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금 폴란드,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전부 다 1918년이 독립되는 거예요. 합스부르크 제국이 망했으니까. 그게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와, 신기하다. 그래서 2018년에 제가 동구권 여행을 일부러 했어요. 모든 나라가 독립 100주년. 야, 그런데 이런 것도 알아야 여행을 하지, 맞춰서. 그때 제가 오스트리아에 갔는데 오스트리아는 아무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그 땅이 전부 다 오스트리아 땅이에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는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대전 끝나고 그럼 1920년대 이야기를 좀 가볼까요? 하이젠베르크가 똑똑한 사람이었죠. 조모펠트가 이제 루드비 프란트리 경계청 방정식 내는 거 보고 자기도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요. 그렇죠. 나비스톡스 방정식을 되게 단순화시킵니다. 네. 조모펠트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 프란트의 그 방정식은 프란트의 제자였던 블라우시우스가 먼저 풀거든요. 그 블라우시우스도 푸는데 우리 제자도 하겠지. 그래서 하이젠베르크한테 맡겨요.
저 논문을 읽어봤는데 풀었다기보다는 뭐 이 정도면 된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해결을 했어요. 근데 되게 싫었던 것 같아. 논문이 통과된 다음에 이제 구두 시험을 보는데 구두 시험을 볼 때 비인이라는 사람, 우리 비인의 법칙, 그 비인이 그 실험에 대해서 좀 물었나 봐요. 근데 얘는 실험을 약간 등하시했던 그런 인상을 보니까 이제 공격을 받는 거지. 자기 지도 교수가 방어를 해줘가지고 겨우 통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존 버필트 입장에서는 아이고 수고했다고 저녁에 파티를 열려고 준비를 했어. 그 방 가보니까 쪽지 한 자만 미안합니다. 진짜. 그리고 그냥 가방을 달랑 메고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한테 도망갑니다. 그렇게 양자역학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논문은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1971년에 풀립니다. MIT 수학과 교수인 스티븐 올삭이라는 분께서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로 풀어요. 뭐 지금은 아이폰으로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컴퓨터의 발전도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예, 막스 보른도 노벨상을 탔고 하이젠베르크도 노벨상을 탔지만 존 버필트나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못하는 거죠. 유체역학에 조금이라도 이렇게 걸리고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 화이트헤드 이야기 잠깐 드렸었는데 네. 화이트헤드랑 버트란트 러셀의 수학의 원리. 화이트헤드가 원래 유체역학했거든요. 나비어 스톡스 방정식의 스토크스의 제자입니다. 스톡스의 패러독스가 뭐냐면은 어떤 또 방정식을 단순화시켜요. 그게 3차원에는 해가 있는데 2차원에는 해가 없어. 말이 좀 이상하죠. 2차원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패러독스예요. 그러면 이제 제자 중에 이제 이 화이트헤드가 또 수학 천재니까 선생님 제가 풀겠습니다. 네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못 풀어요. 그러고 도망가가지고 나는 다시는 유체역학 안 하겠다 해가지고 버트란트 러셀아 우리는 이런 걸 하자. 논리 철학 이런 거 하자 해서 수학의 원리를 쓰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1차 대전이 끝나면서 드디어 비행기의 시대가 열립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